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조선 중기 경기도 외곽 작은 고을 구미연의 허진목이라는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았지만 벼슬에는 욕심이 없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길을 선택한 훌륭한 선비였지요. 성품이 고든 훈장 허진목에게는 외동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순옥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지요. 말을 배우면서 글자도 함께 읽었고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책들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였지요. 한번 본 풍경을 눈을 감고도 붓으로 그대로 옮겨냈고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그 표정의 미세함까지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옥을 보며 칭찬 일색이었지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아이고, 그런데 왜 하필 계집아이로 태어났담? 계집이 그런 알아서 무엇을 하겠노? 순옥의 아버지 훈장 허진목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순호가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무척 사랑하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 허진목에게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고을에 사는 악명 높은 현감 오달수라는 자가 원흉이었지요.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의 명을 거역한 자는 어김없이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의 봄 그의 아들이 혼례를 치르게 되자 현감 오달수는 훈장 허진목을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이보시게 훈장, 내 아들의 혼선을 자네가 써주시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자네 필체가 가장 으뜸이 아닌가 해서 특별히 자네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네. 현감의 말에 훈장 허진목은 고개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황송하오나 혼서는 신랑 측 어른이 직접 쓰는 것이 예법이요. 소인이 대신 쓰는 것은 혼주 되시는 나리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것이요. 그 말에 관하 대청에 있던 아전들이 당혹해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현감의 말을 거역하다니 다들 깜짝 놀랐지요. 보시라, 지금 내가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거역하는 게 아니라 예법을 지키고자 함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참으로 괘씸한지고. 현감 오달수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 일 때문에 훈장의 가족에게는 폭풍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서당으로 돌아온 허진목은 외동딸 순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오늘도 책을 보았느냐? 네, 아버지. 그래, 오늘은 무슨 책을 보았느냐? 오늘은 중용을 보았사옵니다. 그래,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겠더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았사옵니다. 책 속에서 이르기를 기쁨과 슬픔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좀 이라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하였사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벌써 그것을 다 알다니. 훈장 허진목은 기특한 딸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인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들 벼슬길에 오르거나 학자 반열에 오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허진목은 창밖 둥근 달을 보며 순옥이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포졸들이 몰려와 서당 문을 걷어차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훈장 허진목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아니, 무슨 이유로 오라를 받으라 하는 것이요? 영모에 관한 밀서를 쓴 죄로 포박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어. 이미 증거가 있다. 그러니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포졸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허진목은 문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헌데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이미 당신을 지목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말거라, 순호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허진목은 순옥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순순히 오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박당의 관하로 끌려갔지요.
어린 순옥은 마당에서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허순옥의 눈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 필체는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어. 어린 순옥도 포졸이 내민 문서는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순옥의 어머니가 쓰러져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해가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 곧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셔요. 아이고, 얘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린 순옥은 쓰러진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눈을 떴지요. 어머니 정신이 좀 드셔요? 어머니는 순옥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얘야, 내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힘내셔요. 순옥은 어머니에게 미움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어린 순옥은 아버지가 궁금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어서 저리 가거라. 잠깐만이라도 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싶어요. 내 아비는 중대한 죄로 면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썩 돌아가거라. 어린 순옥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채 포졸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갔지요. 아버지가 언제나 나오시는지 소식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것이야? 내 아버지는 평생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그래도 어린 순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포졸들에게 쫓겨난 어린 순옥이 관아 담장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 순옥은 억울하게 끌려간 아버지의 처지를 글로 옮기고 있었지요. 그 내용은 임금께 억울함을 알리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의 구조가 촘촘했고 인용한 법전 구절은 단 하나도 틀린 곳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길을 지나던 한 젊은 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젊은 선비는 순옥이 쓴 글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지요. 이 글을 내가 썼느냐? 어린 순옥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선비 박시연은 놀라운 눈빛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순옥과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내 아비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전히 순옥은 선비의 얼굴을 보지 않고 땅바닥에 글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 구절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 서재에 있는 법전을 보았습니다. 젊은 선비 박시연은 너무 놀라 어린 순옥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참 어린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녀의 실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0살 이옵니다. 젊은 선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아이의 학식과 글솜씨가 웬만한 성균관 유생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훨씬 논리가 치밀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밀서가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예, 포졸이 증거로 내민 밀서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회계 방향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글을 쓰고 마무리할 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눌러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밀서의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젊은 선비 박시연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꼬마 여자아이가 필적 감정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허순옥입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본 적이 없었지요. 내 아버지가 허진목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내 뜻이 갸륵하고 효심이 무척 깊구나. 허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집에서 내 아비를 기다리고 있거라.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선비 박시연은 순옥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크게 상심 말거라. 하늘도 너의 정성에 감복할 것이야.
그러니 내 아버지는 꼭 나올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어린 순옥은 그제서야 젊은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께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내 말대로 잘못이 없다면 분명 나올 수 있을 것이야. 박시연은 순옥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선비님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 정말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관아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듯했지요. 순옥은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순호가 이 아비는 괜찮단다. 내가 많이 놀랐겠구나.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어요? 글쎄다 누군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인지 이 아비는 통 모르겠구나. 그 말에 어린 순옥은 아버지가 꼭 나올 것이라 약속한 젊은 선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몸이 많이 안 좋으시오? 어머니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서 오셔요. 몰골이 말이 아니구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린 순옥은 젊은 선비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아 담장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자신과 눈을 맞춰주던 그 사람, 하늘도 너의 정성에 감복할 것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 맞아, 그분께서 아버지를 꺼내주셨어. 그분은 내게 한 약속을 지켰어. 그분을 찾아가 고맙다고 말해야 돼. 다음 날 순옥은 아침 일찍 그 선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아 담장 앞 돌담길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 선비는 보이질 않았지요. 어린 순옥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담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지요. 다음 날도 어린 순옥은 그를 찾기 위해 온 마을과 장터까지 다녀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선비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순옥은 씁쓸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붓을 들고 그 선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어린 순옥은 정확히 그의 얼굴을 그려냈지요.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해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어린 순옥의 가슴 속에는 젊은 선비의 기억이 가슴 깊이 남게 되었지요. 한편 순옥의 아버지를 꺼내준 젊은 선비 박시연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과거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또 읽었지요. 그러다 문득 가끔은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전을 땅바닥에 술술 써내려가던 10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모습. 박시연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박시연을 창밖 둥근 달을 보며 어린 순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쳐보았지요. 그래 그 아이도 하는데 성인인 내가 못하면 안 되지. 박시연은 어린 순옥을 통해 자극을 받아 불철주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순옥의 아버지 서당에는 원생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현감 오달수가 고을 백성들에게 압력을 넣어 서당에 못 가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가 옥에서 나온 후로도 현감 오달수의 행패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먼 마을까지 가서 필사를 해주고 근근히 생계를 꾸려갔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순옥의 나이가 어느새 16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순옥의 방으로 그녀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때 순옥은 젊은 선비 박시연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순옥은 얼른 품속의 그림을 감추었습니다. 아버지 허진 목은 딸의 뺨이 발그레해진 것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지요. 순호가 그때 나를 도와줬다는 그 젊은 선비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듣기로 그분이 박판서 댁자제 박시연이라 하더구나. 헌데 몇 해 전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 순간 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단다.
무관이 아닌 문관으로 그것도 장원급제했다고 하더구나. 해서 요즘은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들었다. 그러셨군요. 정말 잘 되셨네요. 순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그 선비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다, 그분은 이제 조정의 높은 관리이다 보니 함부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버지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들은 그의 소식은 너무너무 반가웠지요. 이제 순옥은 이수라는 남자 이름으로 그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수라는 이름의 화공의 그림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수라는 화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얼굴을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옥의 그림이 점점 유명해지자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순옥을 불러 말했지요. 그녀는 비장한 각오를 한 듯 한숨을 길게 내쉬고 그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옥아, 사실은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나는 젊은 시절 그림을 그렸었다. 당대의 이름이 알려진 화공이었지. 헌데 네가 나의 능력을 타고난 것 같구나. 정말이세요? 정말 어머니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단다. 헌데 그 때문에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었단다. 순옥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금의 현감 오달수는 내 그림을 빼앗아 내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내 작품을 팔았단다. 나는 그게 싫어 도망쳤는데 오달수는 나를 끝까지 찾아다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도망친 나를 숨겨주다가 혼인을 했던 거야. 어머니 말에 순옥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옥에 갇힌 것은 현감 오달수 아들의 혼서 대피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오달수가 어머니를 다시 손에 넣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순옥아, 내 재능은 우연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 해도 너만은 절대 붓을 놓지 말거라. 대신 내가 여인임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 후로 두 해가 더 흘렀습니다. 이제 순옥의 나이는 18세 어엿한 처녀가 되었지요. 이제 순옥은 이수라는 가명으로 한양에서도 꽤나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양반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돈을 많이 벌은 순옥은 한양에 집을 사고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자신의 화실을 따로 내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도화서 관리가 그림을 납품하는 화점으로 순옥을 찾아왔지요. 이곳에 오면 이수라는 화공을 만날 수 있다 하여 찾아왔어. 무슨 일로 만나려 하시오? 왕실 납품용 그림이 위작 의혹에 휩싸였소. 진품과 위작을 가려줄 실력 있는 감정인이 필요하오.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화점 주인은 이수를 찾아가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수는 망설였지만 왕실에 납품되는 그림이 궁금하기도 하였지요. 알겠습니다. 이수는 갓을 눌러쓰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대가 이수라는 화공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젊구려. 그대의 그림을 많이 보았소. 참으로 명화가 따로 없더이다. 과찬이십니다. 이수는 관리를 따라 도화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왕실에 납품될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이수가 그림을 살펴보는 동안 창고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이 그림은 위작이고 저 그림은 진품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의 두 점은 같은 사람이 그렸으나 한 점은 왼손으로 그렸습니다. 본인의 화법을 숨기려 한 것이지요. 그 순간 관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8년 전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수는 그의 목소리, 그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그는 이수 아니 순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장을 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었지요. 이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붓을 쥔 손에 힘이 다릅니다. 위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고 진품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세하여 그림을 그려본 자만이 알 수가 있지요. 그 말에 박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시연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지요. 설명하는 방식이나 논리의 구조가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근방 출신이요? 아닙니다. 이수는 짧게 대답을 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감정을 끝내고 얼른 자리를 떠났지요. 그런데 박시연이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이수,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이수는 못 들은 채 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이수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고 있었지요. 아까 그림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소. 그대는 단순한 화공이 아닌 것 같소만. 이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갓을 눌러쓴 채 고개를 약간 숙이며 대답했지요. 과찬이십니다. 소희는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화공일 뿐이요. 박시연은 이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귀에 익은 듯 왠지 낯설지가 않았지요. 그리고 그의 손이 남자치고는 너무 곱고 가늘었습니다. 그대는 구미연을 아시오? 구미연은 순옥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시연을 처음 보았지요. 모르는 곳이요. 아, 그렇소. 그런데 그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소. 왠지 낯설지가 않구려. 내가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소. 그렇구려. 내겐 오래전에 딱 한 번 만난 아이가 있었소. 그 아이가 사물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대와 아주 닮았소. 이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아이는 그때 10살이었소. 관아 담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법전 구절을 써 내려가던 아이였는데 참으로 놀라운 아이였소. 그 말에 이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싶었지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소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비는 지금도 자신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답니까?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소. 그 마을에서도 이사가가 없었소.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구려. 언젠가 꼭 한번 보고 싶은 아이요. 이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살던 집까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태어난 척 말했지요. 잘 지내고 있지 않겠소. 너무 염려마시오. 그런데 그대는 그 아이를 아시오?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이요. 이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이수는 돌아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크게 하였지요. 그녀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벼락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거렸지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참느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한편 도화서에서는 이수의 감정 덕분에 위작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원부 장령이 된 박시연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위작 뒤에 엄청난 비리와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한 인물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호상. 그는 조정의 핵심 권력 중 하나였지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오는 인물 오달수. 그는 8년 전 구미연의 현감이었습니다. 아니, 이자는 8년 전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자가 아닌가? 어느 날 박시연은 물어물어 이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수, 할 말이 있어 찾아왔어. 갑작스런 박시연의 등장에 이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찾아오시었소? 혹시 오달수라는 이름을 아시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물으시오? 이번 위작 사건의 배우의 오달수라는 자와 그 위에 이호상이라는 권신이 있어.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뛰어난 화공들의 그림을 착취해온 자들이요. 이수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요. 그대가 이 사건을 도와주면 좋겠소. 그림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오. 이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도 오달수에게 피해를 입으셨소. 그게 누구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소인이 모아둔 것들이 있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가 꺼낸 것들을 보고 박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오달수에 관련된 정보들과 밀서의 필체를 분석한 빽빽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요. 이것을 언제부터 모은 것이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대는 단순한 화공이 아니구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박시연은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알 것 같으면서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사건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 이수는 박시연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짚어냈고 박시연은 이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법적 증거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시연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그림을 설명할 때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무심한 듯 툭툭 내미는 그의 까칠함 등이 자꾸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했지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본 박시연은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이상한 감정이 자꾸만 생기는 것인가? 설마 내가 남자를? 박시연은 자신의 뺨을 때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서 뭉치를 들여다보았지요. 자료는 무척이나 정밀했고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수가 자료 묶음을 꺼내 돌아서다가 그의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박시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지요. 바로 8년 전 순옥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박시연은 고개를 들어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접어 그에게 주었지요. 이걸 떨어뜨렸어. 이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림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박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자가 왜 내 모습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박시연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젊은 화공이 자신이 한창 젊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박시연이 이호상 이판대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의금부봉인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왕실 화원 기록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피해자들에 관한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상이 착취한 화공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중 한 이름이 박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소희라는 궁녀였지요. 수십 년 전 그녀는 글씨와 그림이 모두 뛰어났으며 당시 임금이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호상 대감이 그녀의 그림을 착취해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차였지요. 그러다 보니 박소희가 후궁이 되면 더 이상 그녀의 그림을 가질 수가 없어 그는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궐 밖으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박소희의 행방은 기록에서 모두 사라졌지요. 이자들의 마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박소희는 바로 순옥의 어머니였습니다. 이호상 대감의 지시로 고을의 현감 오달수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시연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즉시 이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수, 이전에 아는 분께서 오달수라는 자에게 그림을 착취당했다 하지 않았소? 혹시 그분이 박소희라는 분이요? 이수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소? 의금부봉인 기록에서 보았소. 이호상 대감이 박소희의 그림을 빼앗아 왕실에 납품했다는 기록이었소. 그리고 박소희를 궁 밖으로 쫓아낸 것도 이호상 대감이었소. 그 말에 이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쫓겨났다고만 알고 계셨지요. 이 대감이 모든 것은 은폐하고 숨겼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오달수가 그분의 남편을 옥에 가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요.
그렇소 박소의 화공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할 목적으로 그분의 남편을 옥에 가둔 것이요. 이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해서 재판이 열리는 날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할 것 같소. 그날 저녁 이수는 집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허진목도 자리에 함께 앉았지요. 그는 침착하게 박시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자들의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 어머니를 협박했으니 그들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 박장령이라는 사람이 귀인은 귀인이다. 8년 전 옥에서 꺼내준 분도 그분이고 지금 내 어미의 억울함까지 그가 조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게 말이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박시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생이별을 한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게 뻔했지요. 그런데 얘야, 그분께서 내가 8년 전 그 아이였다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 아직 몰라요,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도 못했겠구나. 네, 제가 이수라는 남자 화공으로 그분을 알게 되어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허긴 그렇다. 나보다도 내가 고맙단 말을 해야 도리일진데 난감하게 되었구나. 며칠 후 의금부에서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정의 핵심 인물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조정 대신들까지 자리에 와 있었지요. 재판장에는 이호상 대감과 구미연의 현감 오달수가 피고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박시연 장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여럿 있었지요. 웃기는 소리, 이것은 모두 꾸며낸 것이다.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이밀다니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조정을 쥐락펴락해온 자의 기세는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러자 박시연 장령은 여러 명의 증인들을 불러 증언케 하였지요. 그러자 재판장의 분위기는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증인으로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호상 대감과 오달수의 눈이 커졌지요. 박장령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오달수는 가짜 영모 문서를 만들어 나를 협박했소. 그림을 내놓지 않으면 영모죄로 처형대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내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모두 착취해 갔지요. 거짓말 마라.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임금이 재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과 필체를 감별할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수가 아니라 순옥이 들어왔습니다. 박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헌데 박시연은 그녀의 얼굴에서 이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시연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순옥은 가짜로 만든 문서들을 살펴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영모를 가장한 가짜 밀서의 필체와 완전히 일치하는 서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인은 바로 현감 오달수의 친필 서신이지요. 이 두 필체는 필압과 획이 꺾이는 방향이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짜 밀서는 오달수가 직접 쓴 것이 맞습니다. 그 말에 조정 대신들도 번갈아 보면서 두 문서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소. 이 두 필체는 한 사람의 것이 맞소. 그러자 임금까지 두 문서를 모두 자세히 보았지요. 계속해보라. 그리고 이것은 왕실에 납품된 그림들의 원작자 기록입니다. 이는 모두 거짓 기록이지요. 이 그림들의 진짜 화공은 소인의 어머니 박소혜이십니다. 이호상 대감은 어머니의 그림을 빼앗아 다른 이름으로 왕실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함해 궁 밖으로 쫓아냈지요. 그 후 이호상 대감은 오달수 영감을 시켜 제 아버지를 가짜 영모밀서로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어머니 박소희에게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할 목적이었지요. 순옥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임금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박소희는 자신이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 궁녀였었지요. 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어 도망갔다는 보고만 받았었지요.
헌데 그 보고가 거짓이었습니다. 바로 이호상 대감이 꾸며낸 것이었지요. 임금도 이제서야 그녀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내려가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대가 궁에서 사라진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었구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왔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숨어 살아야만 했었지요. 이제라도 억울함이 밝혀져 다행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었소. 임금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임금도 한때는 그녀를 좋아했던 한 남자였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남자이기 전에 한나라의 임금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죄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임금은 촉촉히 젖은 눈물을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탓에 그녀는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었지요. 임금은 자신이 좋아했던 박소희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지요. 짐이 후궁으로 점찍은 사람을 모함하여 궁 밖으로 내쫓은 죄.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빼앗아 사익을 취한 죄. 이는 모두 짐을 능멸한 죄로 처형을 면할 수 없다. 이호상과 오달수는 끝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요.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박시연은 순옥을 향해 걸어갔지요. 언제부터였소? 남장을 한 것이? 한양으로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고 박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8년간 장령님께 못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박시연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담벼락 아래에서 땅바닥에 글을 쓰던 바로 그 아이였지요. 박시연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대가 생각나 마을을 찾아갔을 때 이사가고 아무도 없더이다. 헌데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놀랍소. 그 마을에선 현감 오달수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한양으로 이사를 했지요. 그랬구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소. 말씀하십시오.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을 품에 가지고 다닌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 그 말에 답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장령님께서는 혹시 혼인은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했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말에 박시연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글쎄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앞으로 혼인은 할 것이요? 그야 뭐 천생연분이 있다면 그리 되지 않겠소? 그 말에 순옥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짐한 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내게 청혼해 볼 생각은 없소? 그 말에 박시연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농이 지나치시오.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장령께서는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 남아있어 그런 것이요. 보시다시피 난 이미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혼인할 나이란 말이지요. 그 말에 박시연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척 진지해 보였지요. 저는 8년 동안 한시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란 제겐 오로지 당신뿐이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대는 18 나는 36. 나이차가 너무 크지 않소? 나이가 왜 중요하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순옥의 진심에 박시연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차만 아니면 순옥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지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내게 후회란 없습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니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박시연은 순옥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드디어 귀인을 뵙게 되었구려. 먼저 절부터 받으시지요. 박시연은 순옥의 부모님께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져 말했지요. 염치 불구하고 따님과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순옥에게 벌써 다 들었소. 우린데 환영이요. 아버지는 박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그러니 그대는 귀인 중의 귀인이요. 과찬이십니다 장인어른.
우리 순옥이와 혼례를 올린다니 참으로 잘하셨소. 부디 두 사람 행복하길 바라오. 이놈이 도둑놈 소리 듣지 않으려면 따님께 2배로 더 잘해야겠지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날 밤 순옥의 집에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이 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훗날 순옥은 최초로 여성 도와서 제조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그림을 유독 좋아했지요. 그리고 박시연은 훗날 우상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되었지요. 그렇게 10살 소녀와 젊은 선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답니다.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10살 소녀 순옥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흙위에 글을 썼고 그 글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아버지가 풀려나오고 어머니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억울한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모두 행복을 찾았지요. 바로 그 시작은 10살 순옥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